안녕하세요. 잘리브라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 근심이 아마 2주 동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10%, 비트코인은 10 몇 프로, 20%, 막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20%, 어떤 건 100% 상승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전 여기서 추격 매수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일단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인 360의 이 색깔 자체가 진한 녹색, 그것도 옅은 녹색도 아니고 진한 녹색으로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특히나 일부 코인들이, 한계 개별적인 코인들이 20% 가까이 상승했을 때는 이게 이래서 상승장이구나 생각해서 현금 가지고 있던 거를 이때 타는 게 아니라 언제 탔어야 되냐면 망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그리고 시즌 종료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제 유튜브 댓글 보면 악플이 막 이렇게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독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악플이 넘쳐날 때가 그때가 찬스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이제 개, 돼지 지표로 보셔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만약에 안 좋게 흘러간다. 그러면 악플이 막 넘쳐날 때 그 지표를 이용하셔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가 이제 찬스로 보시고, 지금은 수익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익절하고 나오실 거예요. 장투자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는 김프 사이트를 보세요. 여기 김프닷컴이 있는데, 김프에서 지금도 슬금슬금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극악으로 치달았을 때, 그때는 추격 매수를 자제를 하시고, 역프리미엄이 올랐을 때가 있어요. 여기 김프 사이트에서. 그럼 역프리미엄이 왔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왔을 때, 그때를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로 보셔가지고 2%,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2% 내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됐을 때 바이낸스로 돈을 보내시던가 코인을 보내시던가 매수 관점으로 임하셨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행운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코인이 2주 동안 하락을 했어요. 2주 동안, 어저께 새벽까지 아마 되게 많이 하락을 했을 거예요. 어저께 오후부터 이제 상승을 했고, 지금까지. 근데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시즌 종료라고 나왔을 때 아픈데 또 까고 아픈데 또 때리고 멍든데 피 멍들게 만드는 게 이 악재 뉴스야. 악재 뉴스가 어디선가 나타나듯이 그냥 여기저기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TV에서도 막 그러고, 미디어 상에서도 막 그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저께 오후서부터 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호재 뉴스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던지듯이 호재 뉴스가 홍수같이 막 쏟아져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게 다 알고 보면 조작이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시장을 핸들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스미디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 다 마찬가지로 대중만 빼고 한 통속이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훈풍이 돌 거다, 어쩌다 저쩌다 말하기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호한 상황인데, 일단은 3,800, 200, 38,255달러를 지지를 만약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그 위까지, 어디까지 뚫을 수 있냐면 41,000달러까지 또, 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는 지지선을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만약에 조금 흘러더라도 헤드앤숄더 패턴, 어깨가 두 개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발생되는 시점까지 만약에 이게 몇 주 동안 발생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약간이라도 미온적인 아마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단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50% 가까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산 지점에서.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제 폭락장에 왔었던 어떤 그런 거는 안 오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되게 웃기죠. 5월 24일만 해도 비트코인 유행 한물 같다. 석 달 만에 돌아선 도이치뱅크. 도이치뱅크가 3개월 전에는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리뷰라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사실 외신 뉴스에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국내 매스미디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뉴스가 때로는 판단의 혼란을 가중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시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시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뉴스를 지표로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뉴스가 때로는 내가 장투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때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워렌 버핏 옹도 분명히 말씀하신 요소 중에 핵심 요소거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루 전, 14시간 전, 하루 전에는 보세요. 금융권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거부 무게, 그리고 은행들 실명계좌 발급 거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수백 곳 문 닫을 판.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물론 맞는 얘기야. 근데 공포심을 자극할 수가 있죠. 이런 뉴스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동아일보 주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계좌 발급 않기로. 이거 문제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내 뭐 인터넷 뱅크부터 해가지고 몇 개 안 되는 은행들만 사실은 가상자산 실명 계좌 거래소하고, 그러니까 실명 계좌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래소들하고 커넥션 돼 있는 데가 사실 몇 개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은행들은 사실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분명히 그거야. 그리고 각 개별적인 은행들은 지금 명목화폐, 우리가 원화로 사용하는 그 은행 계좌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원화 계좌도 다 저는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CBDC가 유통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게 아마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근데 어쨌건 뉴스를 보실 때 필터링을 80% 이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오전에 토큰포스트도 마찬가지로 토큰포스트 기자님이 쓴 게 아니라 그냥 해외 외신 뉴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해가지고 아마 올려놓으시겠죠. 코인리스에 뭐 어떤 협력관계로 해서 그 뉴스를 그대로 하거나. 자, 보세요.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 사업자 입찰 나서 발행은 한국은행이, 유통은 민간이. 이거 되게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왜 그런지에 관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시장서 2위를 탈환했다.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자산 속성 재평가 들어가, 관련 상품 공급도 확대. 이게 엄청 긍정적인 얘기거든요. 자, 하루 전만 해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비트코인 채굴 거래 단속하되 채굴업계 줄이탈 비상. 엄청 버드 중에 가장 강력한 버드가 사실 중국 관련한 버드 뉴스였어요. 이 얘기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또 어떻게 출렁이기 시작을 할까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 실험을 하는데 사업자 입찰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 모의 실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카카오하고 같이 움직였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어떤 의중의 뉴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제가 알기로 CBDC하고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파일럿 테스트를 마쳐서 CBDC를 만약에 유통시키기 시작한다면 카카오 플랫폼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카카오 페이 플랫폼하고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유통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 분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CBDC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CBDC가 나오면 가상자산 시장하고 경쟁 구도에 들어가서 가상자산 시장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CBDC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지만 현금과도 같은 거고, 가상자산, 우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자산이에요. 가격에 등락이 있는 거고, CBDC는 스테이블이에요. 그냥 원화와 같은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CBDC가 파일럿 테스트를 마쳐서 유동성 공급이 시중에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훨씬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제가 코인텔레그래프랑 코인데스크를 많이 보는데, 코인데스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CEO로 있는 그 그룹에서 산하에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콘세서스라는 어떤 그 행사를 이번에 개최를 했는데, 거기 이번에 참가한 분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한 분이 오셨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분이 또 여기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발언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해칩 이분이 아마 한 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가상자산 시장에 불을 당긴 거를.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브릿지 워터스인가? 거기 CEO일 거야 아마. 근데 레이 달리오가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콘센서스에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채권 대신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분 정도의 네임드가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여파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으로 뭐 테슬라카를 살 수 있다, 없다랑 하는 거랑 조금 많이, 색깔 자체가 틀린 경우라.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금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왕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건 한 건 하셨고 이분이. 자, 그리고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시고. 자, 그리고 IMF 관계자 준비 통화가 하나 이상인 세상은 더 안정된 세상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코인데스크에 이게 핵심으로 나온 제목인데 이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코인 투자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 IMF 통화 바스켓, 달러, 뭐 요런 것들 있죠. 달러나 뭐 지금 보면 엔화, 파운드화 뭐 요런 명목 화폐 통화 시스템에 위기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뭐 흔들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있었냐면 달러에서 다각화되면 세계가 더 안정될 것이지만 암호화폐는 너무 젊고 변동성이 커서 글로벌 준비금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IMF 통화바스켓에 있는 SDR 통화바스켓 구성 비율을 보면 달러가 41%, 유로가 30.93%, 위안화가 10.93%, 8.33, 8.09로 엔화와 파운드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걸 아침에 이제 급해가지고 찾다 못 찾았는데 달러가 37로 떨어졌고 유로화가 비중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 33%인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엔화가 약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거든요. 외환 보유고에서. 그건 뭐 따로 찾아보시고 여기 보시면 FED 대차 대조표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이 인쇄기를 계속 올리고 있는 가운데 총 자산은 지난주에 922억 달러. 연준 대차 대조표는 이제 미국 GDP의 36%와 ECB의 76.6%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대차 대조표가 좀 많이 늘어났죠. 밸런스 시트가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꾸역꾸역 계속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돈 인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미국 정부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여기 보면 모기지론이 있고 오토론이 있어요. 이거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유럽에 있는 유럽인들도 마찬가지. 특히나 미국인들 가운데. 근데 양적 완화를 한다, 사람들한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어느 순간 풍선은 계속 커져요. 풍선은 계속 커지고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대출을 해줬던 거를 회수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파산자를 만드는 건 사실 권력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 결과가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어쨌건 이런 풍선이 터질 수도 있는 위기가 오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FED에서 CBDC를 준비하는 거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준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면서 테이퍼링이 온다라는 얘기, 금리 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안 올라가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나는 망하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 견해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견해는 내년이 아마 마지막 화려한 불꽃을 장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올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3분기에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3분기에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오면 현금화를 하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내년이 아마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말기까지 4,600까지 S&P 500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거랑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 내려보니까 거의 이쯤 될 때가 우리가 나와야 될 시점인 것 같더라고요. 잠시 동안. 근데 이때는 아마 조정기가 들어가면 조금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아마 지금까지 좀 많이 오른 가격대에 있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정리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급작스럽게 무슨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막 40%, 50%가 까질 수도 있는 게, 2주 동안 까질 수도 있는 게 그게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어떤 투자 시장보다 리스크가 커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됐건 무슨 코인이 됐건 투자는 확신할 만큼만 하셔라.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 저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하는 이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을 많이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몇 번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코인이 됐건. 그리고 가치 투자예요. 저는 가치 투자야. 무슨 코인을 딱 찍잖아. 그러면 무슨 코인을 딱 찍으면 그 코인에 관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겠다. 이게 50% 설상 까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코인을 3배 정도부터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목표가를 그렇게 지점을 적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진다고 해도 그냥 홀딩해요. 홀딩해서 목표가가 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팔아버려요. 100% 다 팔아버려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헐값에 있는 가치 코인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옮겨요. 왜? 호재거리가 끝났으니까. 호재거리가 끝났는데 그 코인을 가지고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출은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급락장이 오면 멘탈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대출을 하시겠지만 그건 뭐 각자의 판단이죠. 근데 저는 대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트레이딩을 하다가 시드가 40%, 30%, 20%로 줄었어. 그럼 이런 분들이 마지막 선택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마진을 찾아. 마진을 찾으면 여기서 반동가리가 아니라 영원으로 수렴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코인 투자하다가 자신감이 붙어서 마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까지 가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진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극구 말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investing.com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65,000달러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쓸 거야. 비트코인이 38,000달러에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안 설 거야.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똑같아. 코인 시장이 이상한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패닉이 왔다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죠. 앞으로도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프리미엄이 잔뜩 껴가지고 1억이 찍는 날 있죠. 앞으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익을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거두실까요? 수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 자,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그냥 수익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 누가 돈 벌었다. 누가 돈 벌었으니까 나도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가 높아 보여서라고 보시는 분들은 극히 적어요. 극히 적어요. 이거 극도로 위험한 거거든요. 펀더멘탈이 어떤지, 미래에 과연 이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저는 그걸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암호화폐 시장이 여기에서 오는 곳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주식시장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크립토 마켓이 앞으로 커플 오브 윅스라고 여기 써있는데 몇 주 동안에 주식시장에 달려있다.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꾀를 같이 할 거다. 베리 실버트가 한 가지 예언을 하죠. 이분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분은 어떤 누구보다 역량경이 있는 사람이고 인사이트가 출중한 분이야. 자, 베리 실버트가. 자, 앞으로 몇 주 후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중간에 비트코인 뭐 ETF 뭐 승인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날짜가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TF 승인 날짜하고 같이. 근데 6월 17일 날 있죠. 6월 17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무렵이 제가 알기로 금리에 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하는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0.25로 지속적으로 계속 과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지금까지 0.25%로 계속 유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금리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금리 인상이 만약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까지겠죠. 근데 아마 그 6월 17일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아마 시장에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아마 관망하는 모드로 돌아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쨌건 분기점이 이때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시해서 베리 실버트 이분이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서부터 실제로 몇 주 안 남았어요. 5월달, 6월달, 자 6월달, 6월 17일 전까지 딱 진짜 몇 주 남았죠. 네, 몇 주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런 상승세가 있고 주말 가서 또 조정이, 미온적인 조정에 들어갈지 그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어쨌건 분기점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온적인 만약에 조정이 만약에 이때 6월 달에 들어가서 바로 직전에 FMC 회의가 있기 바로 전주에 조정 장세가 들어간다면 저는 17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셋째 주부터는, 6월달 셋째 주부터는 또다시 와전되는 경향이 와서 3분기 어느 시점까지는 좀 우리가 원하는 진짜 불장다운 불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금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면 호재 뉴스가 나와서 빵빵 터지기 시작해서 막 2배, 3배 가는 시점 있죠. 그때서부터 현금화 비율을 조금 많이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획하는 구간이 요때 정도 돼요. 7월달, 8월달 장기 진짜 많이 막판까지 가서 9월달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때를 저는 디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오코인, 호라이젠도 제가 보니까 조금 많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세의 진폭이 엄청나게 큰 코인이다. 그래서 패닉셀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폭락을 하면 패닉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코인은 그렇게 만만한 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홀딩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거를 홀딩하고 있는 분량이 훨씬 많고 노드도 돌리고, 네오코인, 호라이젠 3분기에 호재거리 이슈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데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라.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라.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제가 불장이 오건 아니면 폭락장이 오건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오코인, 온톨로지, WRX, CTC. WRX도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막 나오더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바이낸스를 보니까 조금 많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장난질이에요. 장난질에 속으면 안 된다. 그냥 패닉셀은 하지 말고 그냥 꾸역꾸역 폭락장이 올 때마다 꾸역꾸역 그냥 모아 가시면 돼요. 얘도 그냥 바이낸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만 보시면서 그냥 비전 관리를 하시면 돼요. 자, CTC도 마찬가지야.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이 쥐고 있는 코인이다. 그 사람들이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쨌건 안정적인 코인이니까 그냥 지금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좋게 보세요. CTC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G캐시, 베이직 어텐션, 체인링크, 마나코인, 파일코인, 라이브키어, 그리고 김치코인은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마세요.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마시고, 마진은 하지 마시고, XRP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6월달을 위시해서 엄청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회 1비 하지 마셔라. 2,000원에 내가 익절을 못했다고 지금
막 이렇게 지금 가격에 막 그러지 마시고, 저는 3,000원부터 익절할 거거든요. 3,000원, 5,000원, 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제 한 개도 안 팔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또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지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도지코인은 지금 올랐으니까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물려 계신 분들,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이니까. 도지코인이 미국에서 아마 사람들이 실사용화돼서 도지코인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도지코인을 미국에서 아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들이 도지코인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동양인들이 뉴스 보고 디스하는 거랑 조금 견해가 많이 틀려요. 실사용화돼서 사용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는 아마도 도지코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은 1달러를 바라보시면서 홀딩을 아마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해라, 저희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매수는 폭락장이 왔다, 시즌 종료다, 사람들이 막 안 좋게 얘기할 때, 악재 뉴스가 터질 때, 그때를 매수 찬스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